군은 공산당의 최후의 소방수.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오쩌둥의 슬로건이에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네.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났을까?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혹시 군부에서 뭐 할 게 아닐까? 시진핑이 3년임 할 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됐던 게 하나가 군의 전폭적인 지지예요. 그래서 천안문 민주화운동 벌어졌을 때도 네. 들어가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북한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베트남도 동일해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교훈이 뭐였느냐? 공산당에 대들면 안 된다라는 걸 몸속으로 알게 된.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 사회단체건 정부 조직이건 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조영남 교수의 중국통, 오늘도 중국의 진짜 이야기를 통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남 교수님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조영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영남 씨라고 가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분도 그 서울대 성악관가 뭐 거의 중퇴하셨습니다. 거기 다니셨죠?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뭐 정프로님이나 제 세대에는 조영남 하면 가수 먼저 떠오릅니다. 약간 좀 놀림도 좀 몇 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무지하게 안 좋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 안 좋았구나. 근데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지금은 무지하게 좋은 게 제 이름 한 번 들으면 잊지를 않습니다. 그 대학교 들어와서 재미난 에피소드는 제가 노래를 못 하거든요. 1년 내내 노래 시켜갖고. 화기장도 시키고. 근데 이제 1학년 겨울방학 때 테이프를 사다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노래 공부를. 아, 진짜로? 왜냐 후배들 들어오는데 이렇게 놀림당스럽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 처음 시작하면서 신입생 환영식 때 노래를 시켜갖고 했거든요. 네. 그 다음부터 안 시킵니다. 확실히 한번. 그게 아니라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재미가 없다. 확실히 잘하는데 아니면 못해서 놀리기라도. 그렇죠. 놀리려고 시켰던 건데 애매하게 하시는. 애매하게 하면 안 시키는. 자, 그래서 노래 쪽은 아닌 걸로. 아니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중국의 이야기. 특히 지난 시간에 좀 예고를 살짝 해주셨습니다만 무력 통제. 예. 힘으로 그러니까 이 중국 국민들을 통제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가? 예,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책의 제 2권에서 맨 먼저 검토했던 게 인사통제. 어떻게 간부를 뽑고 훈련시키고 이제 평가하고 감독하느냐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조직통제. 네. 그래서 이제 공산당과 국가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조직들. 네. 우리는 사례로 본 게 사형개혁과 대학이었었잖아요. 어떻게 공산당이 통제를 해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난 얘기를 했던 게 중국의 사상통제. 사상통제 해갖고 일반 국민들, 그 다음에 일반 당원들, 그 다음에 우리한테 중요하고 중국한테도 중요한 인터넷과 SNS 통제 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 공산당 통제 기제의 3가지 기둥을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4번째, 5번째 기둥 해갖고 이제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중국이 대비하는 이건 어떻게 본다라면 그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는 최후의. 그렇죠. 잘 안 드러나지만 항상 대비하고 있는 이제 2개로서 이제 무력 통제와 경제 통제. 그래서 제가 편의상 앞에 3개 우리가 검토한 3개는 편의상 이제 연성 통제 기제라고 얘기합니다. 연생 통제 기제라는 게 법과 제도에 따라서 그다음에 주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제 국민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이거는 이제 경성 통제 기제, 하드 컨트롤 메저. 무슨 뜻이냐? 이제 말 안 들으면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주머니에 칼 갖고 있을 때 제일 무섭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이 실제로 통제하는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같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먼저 무력 통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통제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제 통제까지. 예, 그 2가지 합쳐서. 자, 그럼 일단 무력 통제라는 거는 뭐 당연히 공권력. 말하는 공안들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무력 통제라는 것은 중국이 소유하고 있는 무력은 크게 2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군사력. 그래서 이제 군사력 관련해서는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그 다음에 민병 해갖고 이건 군사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흔히 말하는 공권력이라고 그래서 검찰, 법원, 그 다음에 정보원, 이제 우리 시간에 국정원이죠. 국가안전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프로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경찰은 중국에서는 이제 그 경찰 중에 한 부분이 공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군대랑은 다른 거죠.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군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외적에 대한 대응 체제입니다. 그렇겠죠. 예. 네네. 그거에 반해서 이제 치안 조직들 이것은 국내 사회 질서 유지, 법 질서 유지를 하는 그런 거죠. 국민들이 주로 맞닥뜨리는 건 이제 그렇죠. 이런 경찰이죠. 경찰이죠. 예, 경찰. 그걸 이제 중국식으로는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네. 사실은 경찰과 공안은 다른 개념인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시고요. 네네네. 그냥 공안이라고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오늘 얘기하는 무력 통제라는 것은 네. 그 공안이나 이런 치안 유지 기구가 아닌 말 그대로 무력, 군사력입니다. 군사력이 근데 군사력과 맞닥뜨릴 일이 있나요? 거의 없는데 네. 중국에서 있습니다. 중국 정치 과정에서 군대가 정치 과정에 개입한 적은 1949년 이후에서 지금까지 딱 2번 있었습니다. 아, 군대가 정치에 개입한 적이 있어요? 예, 2번 있어요. 한 번은 언제냐? 그 문화 대혁명 시기라고 그래서 네. 이제 1966년에서 76년까지 10년 동안 네. 마오쩌둥이 네. 중국을 완전히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체제로 바꾸겠다. 했던 정치운동 시기입니다. 네. 홍위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 그때 나온 개념이 홍위병 그때 나온 건데요. 근데 이제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 중국은 1949년에 정치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국가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경제혁명을 통해서 사회 개조를 끝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는 기업들을 다 국유화시켰고 네. 농촌에서 집단 농장 다 만들었고 그럼 정상적으로 이제 거기에 멈추고 뭘 해야 되느냐? 경제 발전에 매진해야죠. 네. 근데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일종의 뭐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가면 혁명이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정신혁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신혁명? 예, 그래서 문화대혁명이라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바꿔서 완전히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겠다. 전 사회적으로. 네. 그래서 정치혁명, 경제혁명 끝나고 나서 문화대혁명. 근데 문제는 뭐냐? 마오쩌둥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오쩌둥과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류샤오치라는 그 사람이 넘버 2였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덩시아핑도 음. 지금은 그거 할 단계 아니다. 경제 발전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당정 간부 대다수가 동의를 안 하니까 네. 마오쩌둥이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결국은 당정 간부를 우회해서 다른 세력을 끌어들여서 당정 간부를 공격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그렇죠. 홍위병들 끌어들여서.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 끌어들인 거예요. 그 순진하고 이런 애들 규모가 어느 정도 2천만 명. 근데 끌어들여졌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오쩌둥은 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거예요. 저 당정 간부들은 자본주의의 사령부다. 아니, 격파하라. 같은 공산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당정 간부들이 자기 말 안 따르고 이러니까 당정 간부의 고위 간부들도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세력으로 바뀌었다. 수종주의를 반질냈다. 이런 식의 판단을 내려서 처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2천만 명을 들여서 이걸 깨부신 거예요. 야, 그렇게 막 뭐라고 할 때 동안 그 당정 간부들 가만히 있었어요? 꼼짝을 못하는 게 마오쩌둥이 갖고 있는 혁명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군에 대한 통수권은 마오가밖에 없었어요. 군에 대한 통수권은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넘버 2였던 류샤오치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당시에 학생들을 홍위병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붉은홍 지키리 부대, 붉은 걸 지키는 부대. 네. 그러니까 거기서 붉은 거라는 건 뭐겠어요?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를 지키는 부대. 그리고 네. 그거를 마오쩌둥이 직접 그 홍위병 그 친구들한테 너희들은 정당하고 타당해 직접 만나주면서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천안문 광장 이런 데서 100만 명씩 모이고.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3년을 쓸고 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공짜로 차 타고 다니면서. 그리고 벌였던 일은 주로 기성세대 때려부시는. 예를 들어서 뭐 비유하잖아. 북경대학교 총장 나와. 해놓고서 맨날 총장 비판운동. 네. 교수 나와. 이렇게 하고 3년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라가 엉망이 되죠. 경제 다 무너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학생들을 뒤로 이제 후퇴시키는데 학교로 돌아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지로 보내버린 거예요. 중국을 도배하라. 누가요? 마오쩌둥이. 그래서 그거를 상산 하향이라고 불러요. 산에 가고 들에 간다. 그래서 그 바로 지금 중국의 국가주석인 시진핑도 네. 16살 때 있잖아요. 저기 진시황릉 있는 무시무시한 그 역사적 유물이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가면 차로 4시간 가면 연안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네. 혁명 유적지인데 연안. 예, 연안에서 토굴에서 7년을 살았어요. 토굴? 예. 그 연안에서 전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거기는 황토지대거든요. 네. 황토층이 한 200m 되는 데인데 거기 이제 톡을 이렇게 만들고 살고 혁명가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가서 16살에 7년을 살았고 리커창이라는 사람도 하남성에 있는 농촌에 가서 이제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구냐 학생들이 물러나고 나서 그걸 누가 대변해 그 혼란 이런 걸 바로 잡아야 되죠. 네. 그때 군이 동원된 겁니다. 군대가. 네, 그때 마오쩌둥이 이제
중앙군사연의 주석이었으니까 네. 정당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군이 등장을 해서 중앙과 지방에서 그 치안을 다 유지하고 네. 그 다음에 상당수는 군 장군들이 직접 지역을 통치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첫 번째 정치에 개입한 중국 역사에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독자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네.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정치 과정에 개입한 그게 딱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 왜 그러냐? 그 당시엔 처음에는 경찰이 개입했어요. 네. 근데 중국에서는 여태까지 국민들이 뭐 시위를 벌이거나 이래서 우리나라처럼 전투 경찰처럼 시위 진압용 부대 있잖아요. 네. 경찰 이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 중국인들이 일반 공산당과 경찰이 그냥? 그렇죠. 중국인들이 일반 이제 백성들 중국말 라오 마이싱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국민들이 공산당과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벌일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시위 진압용 부대 경찰 우리 전투 경찰이죠. 네.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경찰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하죠. 결국 진압이 안 되니까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리고 바로 그 당시에 덩시아핑이라는 사람이 중앙군사의 주석이었었고 그래서 군이 개입한 그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그 두 번 다 다시 말씀드리면 군이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최고 통수권자가 지시를 내려서 한 거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험이 없지는 않아요. 경험이 없지는 않고 그래서 그 요새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40대 이상 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있어요. 유사시한 항상 군이 출동한다.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중요한 게 군이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당의 군대입니다. 공산당의. 아예 헌법에 명시돼 있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서 민주운동 하는 사람들 내지는 중국의 그 사회를 바꿔보려 했던 사람들의 주된 주장이 뭐냐면 인민해방군을 공산당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공산당의 군대에서 국가의 군대로 바꾸자. 아니 그러면 이제 그게 중국에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반체제 인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군은 공산당의 최후의 소방서.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마오쩌둥의 슬로건이에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네네네. 유명한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중국의 군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무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크게 중국에서는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무장경찰 부대가 있고 세 번째가 민병인데 인민해방군은 말 그대로 정규군입니다. 네. 규모가 200만 명. 하긴 또 인구 대비로 하면 그렇게 많은 거 아니네. 아니에요. 네,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다. 네. 그 200만 명이고요. 그래서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남녀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어요. 모든? 예, 모든 남녀들은 병역의 의무. 그래서 중국은 모병제가 아닌 의무병제예요. 우리 정프로님도 한국의 의무병제에 따라서 군 가셨잖아요. 저는 뭐 의무로 갔다 네, 왔죠. 중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200만 명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근데 문제는 뭐냐? 중국에서는요 군대를 가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년 뽑는 사람은 얼마 안 돼요. 아 가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계산법이 어렵지 않은데 자 2020년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 1,000만 명 정도 선이었지만 그 전에는 1년에 1,500만 명이 태어났어요. 한 해. 네, 1,500만 명이. 그러면 여자들을 뺀다 그러면 1,500만 중에 남자로만 치더라도 한 700만 명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1년에 징집하는 사람은 100만 명밖에 안 돼요. 2년가요? 예, 2년이에요. 아. 복무기간 2년이니까. 근데 실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00만 중에서요. 100만은 직업군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100만의 직업군이라는 것은 장교하고 부사관 있죠. 부사관도 사실상 직업군인 성격이 강하니까. 그래서 일반 병은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2년으로 나누면 50만? 예. 근데도 어쨌든 그래도 일반에 2년 근무하니까 100만 명씩 모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기하는 사람은 남자들은 700만 명인데 징집 대상자는 100만 명밖에 안 되죠. 결국 무슨 뜻이냐? 600만 명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 네. 중국에서는 그 일반 병들이 2년 동안 근무하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온갖 특혜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 헌법 뭐 위배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네. 어디에 취업할 때 가산점 당연히 있고요. 군 공무원 가산점이. 취한점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대졸자로서 2년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등록금 낸 것도 면제해주고 돌려줘요. 군대 갔다 오면요? 네, 그런 온갖 특혜가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2년 복무하고 나서 나 더 하겠다. 그럼 우리처럼 부사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5년 더 근무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역하고 나면 뭐 직장까지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서로 군대 안 가려고 지금 벌써 병역 비리 또 터졌는데 중국에서는 심하면 뇌물까지 써서 군대 갑니다. 군대를 가려고 그래요? 네, 뇌물 써갖고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중국에서 군인은 영광스러운 직이고요. 우리랑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 나 군복무했어 그러면 그거는 진짜 조국에 복무한 사람이고 권위가 높고 솔직히 실질적인 혜택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군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렸느냐면 네. 현역 군인이 200만인데 밑에 민병이라고 그랬어요. 민병이 1000만 명인데 그 1000만 명이라는 뭐냐? 그럼 군대 대부분 못 가잖아요. 네. 그 못 가는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까지 1년에 30일 정도 군사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저 예비군처럼? 예. 근데 예비라고 다른 개념이 예비군은 군을 갔다서 발전 훈련이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아예 군에 안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로 제가 지금 잊어먹었는데 30살까지인가 28살까지인가 이렇게 30일씩 1년에 30일씩 1년에 한 달이요? 한 달 정도.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저 직장 다니더라도 다 별도로 빼주니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훈련 받는 겁니다. 아, 그 어디 부대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그 직장 내 예비군처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훈련을 또 대신해 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코로나19 때 네. 2020년서부터 최근까지 거기 보면 방역 활동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바로 이런 민병들이 동원이 돼요. 아. 그래서 방역 활동하고 뭐 이런 민병들이 매일 20만 명씩 동원이 됐고 그다음에 또 홍수나고 가뭄나 뭐 네네네. 피해 있잖아요. 그러면 현역 군인들을 동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병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08년 쓰촨 대지진이 났다. 그 복구 작업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열흘 일하면 열흘 훈련한 거 대신해 주고. 이게 민병들이에요. 그 민병들이 1000만 명이 있어요. 아, 이거 아주 좋네요. 이런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한다면 전투경찰 개념. 네. 그게 이제 무장 경찰 부대라고 그래서 이것도 현역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에요? 예, 이것도 군대 가는 거. 예를 들어서 아마 정프로 정도님은 아실 텐데 우리 현역병 딱 지원했는데 네. 육군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눠져요. 너는 전방가, 너는 전투경찰에. 아, 있죠. 그래 그랬잖아요. 네. 그랬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근데 저 부대라고는 하는데 경찰의 성격과 부대의 성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정프로님 중국 여행 꼭 가보시라 그러는데 네네. 중국 가서 보면은 그 큰 역사 그러니까 이제 기차역 있잖아요. 네네. 이런 데 가면 그 무장을 한 그다음에 기관총을 든 이런 사람들이 지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러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거기 가면 장갑차들이 이렇게 두 대씩 서 있어요. 역에? 예, 여기에 있어요. 장갑차도. 장갑차가 역에 예, 있어요? 예, 이렇게 장갑차가 이렇게 두 대 있고요. 그다음에 아크릴로 된 이런 판 위에 이제 군인들이 탁 하고 이러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무장 경찰 부대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은 잘 안 나타나는데 그 2009년 신장 위구르 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네네네. 그때 200여 명이 죽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진압했던 게 군부대가 아니에요. 경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안 유지, 긴급 업무 이래서 이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본다라면 중국 정부는 68만이라고 그러는데 무장 경찰 부대가 이제 학자들은 한 100만 명까지 봐요. 그러면 우리식 개념으로 하면 현역 군인이 한 300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현역 군인이 300만 되고 그다음에 이 민병이 1000만 명 이렇게 하는 그래서 토탈 1300만 정도가 있다. 이 중에서 실제로 전력화된 군대 이거는 한 300만. 그중에서 무장경찰 부대는 국내 치안 네. 그다음에 인민해방군은 외적 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무력 통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던진 게 있는데 네네. 그게 뭐냐? 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났을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쿠데타가 안 일어나나요? 네,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예. 이게 실패도 아니고 안 일어나요, 아예. 그러니까 그게 많은 분들은 이제 지금 정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지금 아실 거예요. 아, 이거 중국, 베트남, 쿠바의 사회주의 정치 체제는 일반 권위주의 독재 체제랑 다르다라는 걸 금방 아실 거예요. 아마 정프로님 쿠바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거기도 한번 꼭 가보세요. 쿠바? 네, 쿠바 가면 중국의 천안문 광장 비슷한 거 있거든요. 네, 네. 그 광장 그 뒤편에 가면 이제 쿠바 공산당 본부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매의 눈으로 관찰하니까 학자니까 그 쿠바 광장에 갔을 때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어디를 봐도 경찰이 없어요. 넓은 광장에? 네, 없어요. 그다음에 저 그 근처 가봤어요. 그 공산당 네. 그 헤드쿼터 그 근처에도 없어요. 그다음에 쿠바 국회의상도 가봤거든요. 경찰이 없어요. 뭐 너무 저 나이브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원래 여기는 그럴 걱정이 없는 없는 나라인 거죠.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가보면 근데 아니 중국은 아니에요.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큰일 납니다. 중국은 철저한데요. 왜냐하면 중국은 대만과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워낙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갖고 근데 그 유일하게
공산주의 국가 비스만 데서 쿠데타가 일어났던 게 우리 일반인들한테 알려진 게 뭐냐면 소련의 쿠데타. 1991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었거든요. 소련에. 그랬나요? 예, 그랬었어요. 근데 그 쿠데타를 실패해갖고 결국 옐친이라는 사람, 러시아의 대통령 옐친이 쿠데타를 진압하고 네. 공산당 해체 선언하고 소련 해체 선언한 게 1991년이거든요. 근데 네네. 중요한 게 그 당시는 이미 중국은 아주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었었어요. 1989년에 민주화를 해서 네네네. 고르바초프도 공식 직위가 소련 공산당 그 총석이 서기장이었지만 동시에 뭐였느냐 대통령이었었어요. 직선제로는 아니지만 간선제로 민주화 투표로 다 뽑았었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네. 군사 쿠데타는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이게 바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빈틈이 없다. 예, 예를 들어 북한도 그렇고요, 네.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혹시 군부에서 뭐 할게 아닐까? 그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영화 강철비 2 혹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네네네네. 거기 보면 결국 쿠데타 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 그러니까 그 영화는 네. 그냥 영화일 뿐이에요. 아니 뭐 맘먹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바로 우리의 상식. 네. 예? 왜 우리는 1961년에 군사 쿠데타 있었으니까. 네. 근데 중국은 불가능하다.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중국에서요. 네. 공산당이 절대 용도를 하고 공산당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기구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규정에 명시돼 있어요. 그게 하나가 네. 무장역량, 즉 인민해방군, 무장경찰부대, 민병이에요. 네. 그건 절대 복종을 해야 되고요. 공산당이 그러한 인민해방군들한테 절대 용도한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디냐? 법원, 검찰, 공안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보통 영도와 복종의 관계가 아닌 절대 영도와 절대 복종의 관계예요. 우선 원칙이 그래요. 규정이에요. 말 그렇게 한다고 뭐. 네, 꼭 지키나. 이제 많이 배우셨네. 그래서 중요한 게 네, 네.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걸 집행할 수 있는 네. 메커니즘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주석 책임제라고 해서 중국 군은, 북한 군은, 쿠바 군은, 베트남 군은요 민간인이 통제해요. 군을 민간인이 통제한다고요? 민간인이 통제해요. 현역 군인이 군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즉 최고 통수권자는 민간인이에요. 북한의 군 통수권자는 누구죠? 김정은이잖아요. 그렇죠. 베트남, 중국의 군 통수권자는 시진핑이에요. 다 민간인이에요. 군인들이 아니에요. 뭐 그거 근데 뭐 다른 나라 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 그런데 중국의 특징이 있어요. 네. 이게 집행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즉 군이 군을 통솔하는 게 아니라 네. 민간인이 통솔함으로 인해서 즉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은 공산당 지도자를 뜻하는 거죠. 공산당 지도자가 군을 통제할 수가 돼 있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가 정치위원 제도라. 이건 러시아에서 온 제도예요. 네. 폴리티컬 커미사르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는 사령관이 2명이에요. 모든 부대에. 그것도 처음 들어보시죠? 그 예를 들면 뭐 1군단, 2군단, 3군단에 예. 각 군단별로 예. 최고 사령관 지도자가 2명씩이에요. 군 조직이 그렇게 가면 됩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근데 명칭은 달라요. 하나는 군사 업무를 주관하는 군사령원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치 업무를 주도하는 정치위원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은 계급이 같아요. 그다음에 모든 명령은 네. 두 사람이 공동 서명해야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군사령원은 말 그대로 테크니컬리 기술적으로 군을 통솔하는 거고 군사 네, 관련의 네. 기술. 정치위원이 인사권도 갖고 있고 정치 업무 전체를 통과하는 거예요. 따라서 중국에서는 모든 군사 명령은 이 두 사람이 서명을 해야 유효해요. 이거는 우리는 전혀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무조건 이건 한 명 한 명 한 명 이렇게 내려와야 될 중국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2명, 2명이에요. 이게 두 번째 기제. 네. 그다음에 세 번째 기제가 군사령원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결정은 군내에 있는 공산당 위원이 당위원이 이제 친숙하시죠.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령원은 뭐냐? 그걸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공산당 위원회 집단지도 체제라고 불러요. 이 세 가지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네. 군은 쿠데타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자,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맨 먼저 자 여기 이게 그림이 이제 그 표가 네. 이제 19차 당대회에서 만드는 20차 당대회도 똑같아요. 사람만 바뀌었지. 이건 하나도 안 바뀌어요. 뭐냐? 군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시진핑. 총서기. 그래서 네. 이 사람은 세 가지의 직책을 겸직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공산당 총서기. 네. 두 번째가 국가 주석. 세 번째가 중앙군사의 주석이에요. 이 사람은 민간인이에요.
그러면 시진핑 이전에 중국의 군 통수권자는 누구였느냐 아시잖아요. 후진타오. 후진타오. 그 전에 장쩌민. 네. 그 전에 덩샤오핑. 그 전에 마오쩌둥. 네. 공통적인 특징은 다 민간인이에요. 즉 공산당 최고 지도자예요. 네. 그러니까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공산당은요, 이 제도가 다른데 네. 무슨 뜻이냐? 중앙군사위원회는요 집단 지도가 아니에요. 주석 책임제라고 그래요. 이게 집단 지도와 그 수령 책임자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네. 뜻이냐? 집단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회의를 통해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게 집단 지도예요. 네. 공산당은 그렇게 움직여요. 정치국도 그렇게 움직이고 정치국 상무위원회도 그러고 중앙에서 지방까지 공산당은 수령 책임제도가 아닌 집단 지도 체제예요. 반면에 군은 아니에요. 주석 책임제도예요. 군만은.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부, 군과 정부, 예를 들어 정부, 중앙 정부를 국무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국무원은 집단 지도가 아니에요. 행정 책임제 무슨 얘기냐? 총리 책임제예요. 총리가 회의는 열어요. 근데 그 회의에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걸 다 무시해서 아무 문제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바로 중앙군사위원회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조상으로는 중앙군사위원회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표결로 하면 무조건 지죠. 민간인은 하나밖에 없고 6명은 현역군이잖아요. 근데 이게 표결을 안 하는 이유가 주석 책임제예요. 왜 서 있어요, 저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실무 책임자들이니까. 그냥 뭐 보고하는 정도겠네 그러면. 자, 근데 이게 이전에는 사실은 말은 그랬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수 있는 즉 군이 지배하는 체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2016년에 중국이 지휘부를 완전히 구조를 바꾸는데 그 전의 모습이에요. 이거 딱 보면 이게 소련식 모델인데요. 중앙군사위원회가 거기가 이제 그 중앙군사위원회를 네. 총서기가 내지는 민간인 지도자가 지도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사총부라고 전에 불렀어요.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총장비부라고 그래서요. 네. 이건 현역 장군들이 책임자예요. 음. 그중에서 특히 총참모부는 네. 군대의 영혼이라고 해서 군사 작전 등 모든 걸 여기서 다 지휘해요. 딱 그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잘못하면 중앙군사위원회는 허수아비겠다. 왜? 이게 명령을 맡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후진타오 같은 사람은 후진타오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었을 당시에 대부분의 장군 거의 뭐 99%는 다 장쩌민 임명한 사람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군 장군들이 장쩌민의 장군들이 후진타오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 체제 속에서는 민간인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명령이 지역 7대 군구 그다음에 병종 뭐 육군해군 공군이 있죠. 네. 여기까지 명령이 도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군 생활이나 회사 생활 해본 사람은 이 그림 보면 금방 알죠. 이걸 누가 바꿨느냐? 시진핑이 바꿨어요. 다른 사람은 감히 못했던 건 시진핑이 2016년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꿨어요. 차이가 뭐냐? 그 밑에 있던 사총부들이 오른쪽에 참모 조직 스텝 기능으로 빠져버렸죠. 지휘체제 속에서 없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명령이 5대 전구 이건 지역이에요. 지역에도 다이렉트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군종에도 직접적으로 가는. 그다음에 시진핑이 한 일이 또 뭐가 있느냐? 연합작전 지휘센터라고 해서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었어요. 이 기구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총사령부예요. 네. 그리고 시진핑 여기에 연합작전 지휘센터의 총지휘로 우리식으로 한다면 총사령관으로 공식 취임을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뭐냐? 여기 보시면 그 중국의 지도자들의 복장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맨 왼쪽에 얼마 전에 돌아가신 장쩌민 가운데 저 복장 있죠? 네. 저걸 중국에서 인민복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손문이라는 사람 혁명가 그 사람이 만든 옷이다 그래서 중산복이라고 불러요. 네. 손문의 호가 중산이거든요. 전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옷 많이 봤죠? 네. 김정은도 이거 입고 나오잖아요, 항상. 그다음에 저 왼쪽에서 두 번째가 후진타오. 그죠? 네, 네. 인민복. 그런데 오른쪽 볼까요? 복장이 어때요? 개구리복이잖아요. 이 군복이에요. 좀 우리나라 거 아닌가? 아니에요. 중국의 군복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바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네. 지금 현재 시진핑은 신분이 두 가지예요. 군과 관련된 신분이. 하나가 뭐냐면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면서 동시에 연합작전 총지휘센터의 총지휘예요. 네. 즉 총사령관이 돼요. 그래서 시진핑이 총사령관으로 나와서 군대를 지휘할 때는 군복을 입고 나와요. 아 군대 지휘할 때는. 예.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바뀐 조직체계 속에서는 시진핑이 각 지역과 그다음에 각 병종 육군 해군 공군 있잖아 이런 병종을
직접 통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군복을 입었다는 게 뜻이냐면 여기서 전문 용어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 군대의 명령은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눠요. 네. 하나는 군령과 군정이라고 그래요. 군령은 말 그대로 작전 명령이에요. 작전 명령을 내릴 때 시진핑이 저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정, 군사 행정. 이거 할 땐 인민복을 입어요. 네. 자, 이렇게 현재는 시진핑이라는 총석이 임명 동지의 그 사람이 중앙군사의 주석 연합작전 총지휘가 직접 군수를 장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진핑이 3년 임할 때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됐던 게 아니라 군의 전폭적인 지지예요. 이때 군은 이거를 무지하게 찬성해요. 물론 장군들은 반대하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군사개혁하면서 장군들만 한 100명 정도가 이제 날아갔어요? 구속된 건 아니고요. 네. 전역했다고 그래요. 구조가 바뀌니까. 그다음에 완전히 지휘권을 공산당이 틀어져 버리니까. 자, 이런 구조 속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구조에서는 있잖아요. 네. 그 시진핑의 지시를 받지 않는 대대급 이상 병력을 이동할 수가 없어요. 이동하는 순간 바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건 반역이에요. 중앙의 명령 없이 움직이면. 아니 근데 그 사소한 뭐 일들을 다 시진핑이 다 보고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 밑에 있는 네. 그 참모 조직들에서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래서 군을 통제하는 것은 군 조직 플러스 바로 공산당 조직 두 개가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처럼 무슨 뭐 12.12 쿠데타 한국 정치사에서 쿠데타 2번 일어났잖아요. 네. 이 구조에서는 중국에서는 불가능해요. 군이 대대급 이상 있잖아요. 대대라고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뭐 수백 명 정도인데 움직이면 중앙군사위원회 바로 보고가 되고요. 그리고 아예 중앙군사위원회 즉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서명 없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네. 자, 그다음에 동시에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군정 쌍관 제도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모든 부대는 대장이 2명 있다. 네. 하나는 군사령원 또 하나는 정치위원이죠. 이 두 사람이 계급이 같고요. 정치적 지위는 정치위원이 더 높아요. 이건 약간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네. 그 둘이서 하는 일은 이제 좀 나눠 놓은 거잖아요. 예. 원래 이제 다른 나라 같은 다 한 명이 이제 해야 될 일을. 예, 예. 그러면 둘 사이에 뭐 갈등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예, 예.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양쪽에 어디 줄 서야 되나 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전혀 안 돼요? 업무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 자, 명령을 내릴 때 두 사람이 공동 서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역할 분담이 완전히 달라갖고 근데 참고로 이 두 사람 다 직업군인이에요. 민간인이 아니에요. 네네. 둘 다 직업군인인데 업무가 어떻게 다르냐. 군사령원은 말 그대로 군 훈련과 전투 지휘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위원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네. 반면에 정치위원은 뭐 하는 거냐. 공산당의 방침이 군에서 제대로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다음에 인사권을 행사해요. 근데 인사권을 행사할 때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사령원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이제 이게 바로 핵심은 뭐냐. 지금 잘 보셨듯이 네. 상호 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이 상호. 그래서 어떤 이 한 부대에 예를 들어서 여기 여의도 사령부다. 네. 그럼 임명할 때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을 임명할 때 어떻게 하느냐. 둘이 서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 서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네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3년마다 교체를 해요. 서로 견제하게. 3년마다 교체를 해요. 네. 자, 이럴 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의견이 다르면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째, 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선조치 후보고. 무슨 얘기냐. 전투 업무다 그러면 군사령원이 무조건 우선권을 가져요. 그러고 나서 네. 업무가 끝나고 나서 급한 걸 처리하고 나부터 위에 보고해서 누구의 견해가 옳았느냐 판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책임져야 돼요. 그다음에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면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럼 바로 그 부대에는 여의도 사령부에 있는 공산당 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결정해버려요. 네. 이런 식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거는 중국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 북한도 그렇고요. 베트남도 그래요? 그렇고요. 쿠바도 그렇고. 이건 소련에서 온 제도예요. 중국 제도가 아니라. 자, 이 두 번째 이걸 딱 보니까 무슨 네. 느낌이에요? 아, 이거는 군사령원이 자기가 군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뭐 견제도 되고 뭔가 좀 이상한 움직임 있으면 또 바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체크되고 뭐 그렇게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하네요. 군 정치위원회 서명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체크 네. 장치예요. 벌써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더라도 이거는 쿠데타가 불가능할 수 있는 불가능한 구조예요. 쿠데타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의 반대에서 내지는 현재 국가 지도자들의 반대에서 군이 일으키는
반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군 내부에 이미 공산당이 하나의 구조로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네. 즉 정치 조직과 군 조직이 결합해 있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런데 어떻게 정치 조직 모르게 군이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 구조는. 방법은 있어요. 정치위원 다 죽여버리거나. 네? 즉석에. 이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군 자체에 먼저 싸워야 돼요. 아니 둘이서 짝짝꿍 잘 맞으면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나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다른 사람을 임명해 버린다는 거예요. 친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같이 임명 안 해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군에서도 역시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공산당 위원회가 결정을 네.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자 여기 여의도 사령부예요. 올 1년 군사훈련 계획 또 뭐 할 계획 있잖아요. 네. 이걸 다 군사령원이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위원회가 논의해서 여기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아, 그 공산당 위원회는 저 훈련이나 혹은 뭐 전술 뭐 이런 걸 잘 모르는데도 거기서 아니죠. 결정해요? 아니죠. 그 공산당 위원회 자체가 다 군인들인데. 아,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군사령관과 군 정치위원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당석이에요. 보통의 경우는 당석이는 정치위원이 당석이를 맡고 군사령관은 부서기를 맡아요. 그다음에 거기 있는 군 부대 무슨 장교들이 참모들이 다 네네. 공산당 위원회 소속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 자 사기업에서는 어떤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네. 가장 중요한 게 오너의 생각 있잖아요. 공산당 군사 조직에서는 오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이 전체 집단의 조직이 이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중요한 문제 인사 문제든 모든 문제는 주도는 누가 하느냐. 정치위원이 인사 문제는 주도하고 군 작전은 군사령원이 주도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나 그 사람이 결정이 아니에요. 아젠다를 내는 거고 의견을 내는 거죠. 네, 그건 어디서 결정한다?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네. 할 수가 없어요. 즉 이 구조를 딱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바로 체크 장치예요. 네. 이 세 가지가 같이 되니까 결국 그럼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냐? 여의도 사령부에서 쿠데타를 모의해서 네? 대통령실 장악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의도의 사령부에 있는 여의도 공산당 위원이 전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할까요? 뭐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불가능한 구조죠. 이 군사령원이 공산당 각 군 조직마다 공산당 위원회가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민간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거기가 전원이 다 동의해야 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의도 사령부 공산당 위원회에서 당석이 부석이 그다음에 조직부장 선임 이런 사람들 전원이 동의한다라는 거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그 당석이가 일으키려고 했다. 군사령원이. 그럼 나머지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그러면 동원이 안 되죠. 네, 네. 바로 저 하나회 이런 거 아시잖아요. 12.12 쿠데타. 네. 이건 되는 거는 국내에 있는 특정 사조직이 그거 라인을 이용해서 일사불란하게 동원해 버린 거거든요. 네. 중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이게 구조가 정말 그렇게 안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니네가 뭔가 다른 움직임을 보이면 우리는 아주 네가 상상한 것 이상의 처참함을 너한테 보여줄 것이라는 그 공포가 그냥 잘 훈련된 건지 여전히 약간 좀 저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공산당 지도부인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군인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게 먹히겠어요. 아니 총칼은 누가 들고 있는데 네네. 군인이 들고 있는데 진짜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는 건 군인이죠. 지금 미얀마에서 네. 옛날 버마 미얀마에서 쿠데타 일어났잖아요. 네네. 아웅산수키라고 네네네. 진짜 유명한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고 꼼짝을 못하잖아요. 왜 꼼짝을 못하느냐? 거기서는 군권을 완전히 군이 장악한 거예요. 네네. 정치인들은 군에 대해서 아예 발언권도 없고요. 그리고 그 미얀마 같은 데서는요. 어떻게 되느냐? 국회의원이 있죠. 국회의원의 4분의 1을 군이 임명했어요. 네네. 그다음에 국방장관은 현역 군인이에요. 이거는 뭐. 근데 중국은 지금 벌써 딱 보셨지만 불가능한 체제예요. 따라서 중국에서 있잖아요. 중국에서 인민해방군이라든지 군부가 네. 공산당에 대항을 한다든지 공산당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든지 공산당과 달리 독자적으로 움직인다든지 불가능한 구조예요. 이제 주로 오늘 지금 말씀해주신 그 무력 통제라는 거는 무력으로 누군가를 통제한다기보다는 그 무력에 대한 통제를 말씀해 그렇죠. 주신 거군요. 자 그리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네.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체제가 유지되는 한 공산당 인민해방군이나 무장경찰부대가 공산당의 명령을 거부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안문 민주화운동 벌어졌을 때도 네.
들어가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고. 이게 북한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베트남도 동일해요. 자신들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거나 토를 달거나 그럴 수가 절대 없는. 없어요. 유일하게 제가 이제 천안문 사건과 관련된 책을 덩시아핑스의 증거라는 3권짜리 책을 썼거든요. 네. 그 세 번째 책이 천안문 사건이에요. 이제 그걸 해서 그 책을 쓰면서 다시 한번 봤거든요. 네.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해방군이 중국인들 인민을 대상으로 해서 총을 쏘는 경우가 유일한 케이스가 그때예요. 아 천안문 때. 예. 그러면 당연히 인민의 군대가 인민을 학살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령관이나 누군 중에 배반한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아,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 그 군을 동원해서 진압하라는데 못하겠다고 사직서를 내버렸어요. 딱 한 사람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이 군사 계통에서는 공산당의 지배가 철저하다라는 거죠.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의 교훈이 뭐였느냐? 공산당에 대들면 안 된다라는 걸 몸속으로 알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어떤 기업이든 사회단체건 정부 조직이건 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군은 누가만이 할 수 있다? 공산당만이 통제할 수 있고 그 통제가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대들어? 그러니까 군을 동원하진 않아요. 단 시위는 일어나죠. 시위는 바로 누가 진압한다고요? 군이 진압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진압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무장 경찰 부대. 근데 정말 이거 시위가 심해지거나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수준까지 가면 군이 투입할 나갈 가능 수도 없어요. 있다는. 없어요. 왜 없느냐? 탱크를 동원했어요. 네. 그랬더니 비난이 너무 심각해졌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 100만 명, 학자들은 10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이미 무장경찰 부대가 100만 명이 이미 중무장한 상태예요. 장갑차도 있고 기관총도 있고 최루탄 있죠. 또 최루차, 네. 물대포 완전히 구비하고 있어요. 따라서 군이 올 가능성은 필요 없어요. 근데 군이 안 가도 어쨌든 장갑차 나가고 뭐 그러면 또 욕 먹을 텐데. 요건 먹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갖고 무력 통제. 무력 통제는 요전에서 이제 정리하고 네네. 사실은 이거 갖고도 더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우리 맞습니다. 시청자들 지겨울까봐. 네네. 자 중국이 어떻게 통제를 하는가. 자 그러면 공산당의 통제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 저희가 다음 시간에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영남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